갑시다. 재책으로 58. 그러므로 머지않아 캐나다 만년빙에는 얼음이 녹는 부분에 남북으로 긴 통로를 생겼고, 최초의 알래스카인은 그곳을 통과해 마침내 대평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지점이 바로 오늘날 캐나다의 에드먼턴시에 있는 유적 부근이다. 그곳으로 현생 인류에게는 알래스카와 파타고니아 사이에 남아있던 최후의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었다. 에드먼드의 개척민들은 대평원에서 우글거리는 수많은 사냥감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변형을 들이며 그 수가 늘어나서 차츰 남쪽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서반구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클로비드 현상의 또 다른 특징은 캐나다 만년빙 이남에 처음으로 인간이 살기 시작했을 때에 대한 우리의 예상과 일치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누기니가 그랬듯이 남북 아메리카에도 처음에는 대형 포유류가 아주 많았다. 약 1만 5천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서부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코끼리 떼와 말떼가 수두룩했고 그 뒤를 사자와 치타들이 쫓아다녔으며 낙타와 거대한 육지나무 늘보와 같이 이국적인 종도 많았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북 아메리카에도 그러한 대형 포유류는 대부분 멸종하고 말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멸종 시기는 3만 년 전보다 빨랐겠지만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약 1만 2천에서 1만 7천 년 전이었다. 아메리카에서 멸종한 포유류들의 뼈는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또한 유난히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멸종 시기는 BC 만 천년경이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 일대의 셰스타 육지나무 늘보와 해링턴 사냥을 둘 다 BC 만 1100년에 한두 세기 동안 모두 사라졌다. 우연이든 아니든 실험상 오차를 참작하면 그 연대는 크로비스 수렵민이 그랜드 캐니어 일대에 도착한 시기와 일치한다. 득골 사이에 크로비스 창촉이 박힌 매머드의 유골이 많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그러한 연대의 일치가 결코 우연이 아님 입증한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남하하던 수렵민들은 일찍이 인간을 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만났고 아메리카의 이 동물들을 쉽게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전멸시킨 것이다. 그에 대해 반론은 아메리카의 대형 포유류가 최종 빙하기가 끝날 때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했다는 주장이다. 때마침 그 시기도 현대 고생물 학자들이 판단이 흐려지도록 바로 DC 만천년경이었다. 나는 남북 아메리카 거대 동물군의 멸종이 기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경우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 남북 아메리카의 대형 동물들은 이미 22회에 걸친 빙하기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무해했다면 왜 하필 23번째에 와서 대부분이 한꺼번에 멸종했을까? 어째서 최종 빙하기가 끝나면서 서식지가 좁아지는 곳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넓게 확장된 곳에서도 모두 똑같이 사라졌을까? 나는 이것이 클로비 수렵인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논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어떤 이론이 옳든 간에 나중에 아메리카 원주민이 가축화할 수 있었을 대형 야생 포유류 중 대부분이 그렇게 없어지고 말았다. 크로비스 수렵민들은 최초의 아메리칸이었을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크로비스 수렵민들이 정말 최초의 아메리칸이었느냐는 점이다. 누가 나서서 최초의 어떤 것을 주장할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남북 아메리카에서 크로비스 시대 이전의 인류 유적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새로 등장하는 주장들 중 몇몇은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는 정말 그럴듯해서 학자들은 들뜨게 했다. 그러다가 예외 없이 판단상 문제가 부각되었다. 유적에서 발견한 도구라고 발표된 것들은 정말 인간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돌의 형태였을까? 발표된 반사성 탄소 연대는 정말 정확할까? 반사성 탄소 연대 측 정법에 흔히 따르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그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 연대가 정확하다면 그것은 가령 9천 년 전에 실제로 만들어져 석기 옆에 있던 1만 5천 년 묵은 숫덩이의 연대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만든 생산물의 연대일까? 그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클로비스 시대 이전 주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전형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자. 브라질의 프라다 석골에서 고고학자들은 틀림없이 인간이 그려놓은 동굴 벽화들을 발명했다. 그들은 또한 절벽 아래 쌓여있는 돌무더기에서 조잡하나마 도구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돌을 찾아냈다. 그들은 화덕을 함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곳에 나온 숯의 방사선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약 3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페드라 프라다에 대한 논문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에도 실릴 정도였다. 토스. 그러나 절벽 밑에서 발견된 그 돌 중에서 클로부스 촉이나 클로마뇽인의 도구처럼 분명 인간이 만든 도구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수백만 개의 돌이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다면 그 중에 다수는 밑에 있던 돌과 부딪혀 쪼개지거나 부서질 것이고 그 일부는 인간이 쪼개거나 부수어 만든 조잡한 도구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서유럽과 아마존강 유역의 다른 유적에서 동물 벽화에 실제로 사용된 물감으로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했지만 페트라 프라다 유적에서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없었다. 그 지역에서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숯을 만들어내고 그 숯은 바람이나 하천에 휩쓸려 동굴 속에도 들어가게 마련이다. 페트라 프라다에서 발견된 3만 5천 년 전의 숯이 틀림없이 동물벽화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원래의 발굴자들은 여전히 그 주장을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발굴에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대한 주장을 믿었던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그 유적을 찾아가 본 후에는 그곳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요즘 북아메리카에서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유적일 것으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곳은 펜실베니아주의 메도크로프트 석굴이다. 그곳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방사선 탄소 연대가 약 1만 6천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매도 크로프트에서는 여러 지층을 조심스럽게 발굴했는데 그 속에서 출토된 수많은 인공 유물을 부인하는 고고학자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오래된 방사선 탄소 연대 때문에 학설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연대와 관련된 식물종이나 동물종은 1만 6천 년 전에 빙하기에 살았던 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온화한 기후에서 살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시기의 지층에서 출토된 목탄 샘플도 사실은 크로비스 이후의 목탄에 더 오래된 탄소가 섞인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남아메리카에서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유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곳은 칠레 남부의 몬테베르데 유적이다. 그것은 적어도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곳 역시 현재로서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거의 실망을 거듭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남북 아메리카의 크로비스 시대 이전에도 정말 인간이 살았다면 어째서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고고학자들은 북아메리카 서부의 크로비스 유적 수십 개, 에팔레치아 산맥의 여러 석굴, 캘리포니아 해안의 유적 등 각각 BC 만천에서 2000년 전의 것이 명백한 수백 개의 아메리카 유적을 발굴했다. 그 중에 많은 유적에는 틀림없이 인간이 살았던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지층도 있었다. 그 밑에 더 깊고 오래된 지층에서도 틀림없는 동물의 유골들이 출토되었지만
인간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증거가 박약한 것은 유럽에서 그러한 증거가 강력한 것과 대조된다. 유럽의 경우에는 BC 만천년경 남북 아메리카에 크로비스 수련민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현생 인류가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수백 개의 유적이 있다. 그보다도 더 현저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이다. 그곳에 있는 고고학자들의 수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소수의 고고학자들이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것이 분명한 유적을 대륙 전역에서 100여 개나 발견했던 것이다. 초기의 인류가 헬리콥터를 타고 중간에 다른 모든 지역을 건너뛰어 알래스카에서 메도 크로프트나 몬테베르데까지 단숨에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인류가 이주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인류가 지금껏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선례가 없는 그 어떤 알지 못할 이유 때문에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전에 걸쳐 낮은 인구 밀도를 유지했거나 어쨌든 고고학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그들이 크로비스 시대 이전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다른 유적들과 더불어 몬테베르데와 메도 크로프트도 결국에는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가망이 없는 발상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남북 아메리카 크로비스 시대 이전에도 정말 사람이 살았다면 지금쯤은 많은 곳에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쪽의 판단이 옳든 크로비스 시대가 그 이후 아메리카의 선사시대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다. 남북 아메리카에는 BC 만천년경부터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곧 대륙 전역에 퍼졌거나 그보다 다소 일찍 크로비스 이전 시대의 옹호자들은 대부분 1만 5천에서 2만 년 전 혹은 3만 년 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더 이른 시기를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초의 이주가 시작되었지만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이주민들은 BC 만천년경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매우 적었거나 눈에 띄지 않았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5대륙 가운데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선사시대의 인류 역사가 가장 짧았다. 남북 아메리카를 점유하는 것과 동시에 각 대륙에서 증거가 가능한 지역과 대륙에 딸린 섬,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뉴기니 동쪽에 이르는 대부분의 대양섬에는 사람이 살게 되었다. 세계 각지의 나머지 섬들에도 사람이 이주하게 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였다. 지중해의 크레타, 키프로스, 코르시카, 사르데냐 등의 섬들은 BC 8500에서 4000년이었고 카리브해의 섬들은 BC 4000년경부터 폴리네시아와 미르크로네시아의 섬들은 BC 1200년에서 1000년, 마다카르, 마다카르스카르 섬은 AD 300에서 800년의 어느 시기,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AD 9세기였다. 아마도 현대 이누이트족, 북아메리카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이며 캐나다에서는 에스키모족에 대한 공식 호칭이다. 이누이트족의 선조였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BC 2000년경 북극 지방 최북단까지 두루 퍼졌다. 그리하여 마지막 700년에 걸쳐 유럽의 탐험가들을 기다리고 있던 유일하게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은
아조레스 제도와 세이셀 제도, 대서양과 인도양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섬들과 남극 대륙뿐이었다. 푸스. 남보다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렇다면 각 대륙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제각기 달랐던 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느 고고학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BC 만천년경으로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세계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세계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그 고고학자는 각 대륙의 인간 사회에서 총기, 병원균, 쇠 등을 발달시키는 순서와 오늘날의 세계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 고고학자도 남보다 먼저 출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른 출발이 중요한 것이라면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유리했다. 다른 대륙보다 적어도 500만 년이나 일찍부터 선행 인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생 인류가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여 다른 대륙으로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하여 그동안 다른 곳에서 축적되었던 유리한 점들은 모두 사라지고 아프리카인들은 다시 남보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셈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인간이 다양할수록 전체적으로 더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고학자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남보다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이 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러한 경주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만약 먼저 출발한다는 말이 최초의 개척자 몇 명이 도착한 후 한 대륙 전역으로 사람이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면 그 시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예를 들자면 신세계 전역에 사람이 가득 차는 데에도 채 1000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먼저 출발한다는 말이 그 지역의 조건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면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가령 북극지함에 사람이 살기까지는 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살게 된 후로부터도 9,000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일단 현생 인류의 창의성이 발전된 후에는 다른 지역들을 탐사하고 적응하는 일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오리족의 조상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쓸만한 돌이 나오는 곳을 모두 발견하는 데에는 1세기도 채 안 걸린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험한 지형을 가진 곳에서까지 모아새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는 데에는 그로부터 다시 몇 세기밖에 안 걸렸다. 그리고 해안 지방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새로운 식량 저장 방식들을 활용하는 농경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형태를 분화시키는 것도 몇 세기로 충분했다. 그러므로 그 고고학자는 남북 아메리카를 바라보면서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출발이 빠르긴 했지만 길어도 1000년 이내에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에는 남북 아메리카의 면적이 아프리카보다 50%나 더 넓고 환경도 훨씬 다양하므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프리카인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고학자는 유라시아 쪽으로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유라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그 어느 대륙보다도 오랫동안 인간이 살았다. 인류가 유라시아에 이주하기 전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100만 년 동안이나 인간이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선행 인류는 매우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그 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고학자는 12,000년에서 2만 년 전에 유럽 서남부에서 활짝 꽃피어 저 유명한 예술 작품과 복잡한 도구를 낳았던
후기 구석기 시대를 바라보며 어쩌면 유라시아가 국지적으로나마 그때부터 이미 앞서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안 유기니를 바라보면서 우선 그곳의 면적이 좁다는 것은 가장 작은 대륙이므로 더구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 대륙의 고립성, 그리고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아프리카나 유라시아보다 늦었다는 것 등을 눈여겨 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고고학자는 오스트레일리안 유기니의 발전이 더딜 것을 예측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안인이나 인과 뉴기니인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적어도 유럽의 크로마뇽인과 같은 시기에 동굴벽화를 창조하고 있었다. 조너선 킹덤과 팀 플래너리는 아시아 대륙붕에 있는 여러 섬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로 이주하기 위하여 인류는 우선 인도네시아 중부의 여러 섬에서 만나게 된 각종 새로운 환경,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자원, 산호초, 망그로브 숲, 망그로브는 열대산 홍숲과 리조포라 속에 속하는 교목 감목의 총칭으로 습지나 해안에서 뿌리가 지상으로 뻗어 숲을 이루어 홍수림으로도 불림 등을 간직한 미로처럼 복잡한 해안선에 대처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각 섬들과 그 동쪽에 이웃한 섬 사이의 해협들을 차례차례 건너가면서 이주민들은 각각의 환경에 새로 적응했고 섬을 사람들로 채운 다음 다시 다음 섬으로 이주했다. 그것은 그때까지 선례가 없었던 연속적 인구 폭발의 황금 시대였다. 어쩌면 그와 같은 적응, 인구 폭발의 순환이 대약진을 야기했고 그때부터 반대로 서쪽의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산되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이러한 각본이 옳다면 오스트레일리안 유기니는 엄청나게 앞서가기 시작했을 것이며 대약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인류의 발전을 계속 촉진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을 BC 만천년으로 거슬러 돌아간 관찰자는 어느 대륙의 인간 사회가 제일 빨리 발전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어느 대륙에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이미 보았으므로 유라시아가 제일 빨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사회가 더 빨리 발전한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해본 BC 만천년으로 돌아간 고고학자가 짐작했던 단순한 원인들이 아니라 진짜 원인들이 따로 있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진정한 원인들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토스. 2.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시아.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의 잔혹한 충돌.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챔터 제도에서 수세기에 걸쳐 살아오던 모리오리족은 1835년 12월에 갑자기 자유를 잃었다. 그해 11월 19일 총과 곤봉과 도끼를 무장한 500명의 마오리족이 탄 배가 도착했고 12월 5일에는 다시 마오리족 400명이 더 쳐들어왔다. 마오리족은 몇 패로 나뉘어 모리오리족의 출락을 누비고 다니면서 모리오리족은 이제 자기들의 노예라고 선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기 시작했다. 만약 모리오리족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면 수적으로 2대1의 열세에 있던 마오리족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리오리족에게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들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맞서서 싸우는 대신 평화와 우정을 제안하고 물자를 나누어 주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모리오리족이 미처 그 제안을 전달하기도 전에 마오리족이 한꺼번에 공격해왔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그들은 수백 명의 모리오리족을 살해하고 많은 시체를 요리해 먹으며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고, 더구나 그들마저 몇 년 동안 닥치는 대로 마구 죽여서 대부분에 없애버리고 말았다. 모리오리족의 생존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마오리족은 우리를 양떼처럼 죽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적들을 피하기 위해 숲으로 도망치거나 땅을 파고 숨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우리는 곧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아이들까지 무차별로 학살당했다. 한편 정복자인 마오리족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대로 이 섬을 점령했으며 놈들은 모조리 사로잡았다. 한 명도 벗어나지 못했다. 더러는 도망쳤지만 우리가 곧 죽여버렸고 다른 놈들도 죽였다.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인가? 우리는 관습에 따랐을 뿐이다.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 사이에서 벌어진 이 충돌을 잔혹한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모리오리족은 고립되어 있던 소수의 수립 채집민으로 지극히 간단한 기술과 무기밖에 없었다. 그들은 전쟁 경험이 전무했고 강력한 지도층이나 조직력이 부족했다. 반면에 뉴질랜드의 북섬에서 온 마오리족 침략자들은 격렬한 전쟁이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조밀한 농경민 사회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모리오리족보다 더 발전된 기술과 무기를 갖추었고 강력한 지도층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 두 집단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마오리족이 모리오리족을 마구 도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모리오리족의 비극은 현대 세계와 고대 세계를 막론하고 벌어졌던 수많은 비극과 마찬가지로 좋은 장비를 갖춘 다수와 나쁜 장비를 갖춘 소수가 부딪힌 사건이었다. 마오리족과 모리오리족의 충돌은 더욱 끼치게 만드는 것은 두 집단이 모두 천년경에 뉴질랜드로 이주했던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마오리족의 한 무리가 다시 채텀 제도로 이주하여 모리오리족이 되었던 것이다. 두 집단은 헤어진 후 몇 세기에 걸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전했다. 북섬의 마오리족은 점점 더 복잡한 기술과 정치적 조직을 발달시켰고, 마오리족은 오히려 점점 더 단순한 기술과 정치적 조직으로 후퇴했다. 모리오리족이 수렵 채집민으로 되돌아가는 동안 북섬의 마오리족은 더욱 집약적인 농업에 매달렸다. 그와 같은 정반대의 전개 과정이 결국 충돌 결과를 결정했다. 만약 이 두 섬의 사회가 각기 차등적으로 발전한 원인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폭넓은 문제, 즉 대륙의 발전 양상이 서로 달랐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환경 적응력 연구 가능케 한 자연 발생적 실험.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의 역사는 환경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간에 걸친 소규모의 자연 발생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큰 규모에서 환경의 영향, 지난 1만 3천 년 동안 세계 곳곳의 인간 사회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는 책 한 권을 다시 읽어보기 전에 독자는 우선 소규모의 실험을 통해 그러한 영향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야 할 것이다. 가령 쥐를 연구하는 과학자라면 우선 한 무리의 쥐를 택하여 그 조상쥐를 각각 환경에 다른 여러 개의 철장에 분산시킨 후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것이다. 물론 인간 사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의도적 실험을 해볼 수가 없다. 그 대신 과학자들은 과거의 인간들에게 그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자연 발생적 실험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폴리네시아에 인간이 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런 실험이 진행되었다. 뉴기니와 멜리네시아 너머의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섬은 각기 그 면적, 고립성, 고도, 기후,
생산성, 지질적, 생태적 자원 등이 크게 다르다.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 섬들은 배를 건너갈 수 있는 범위에서 훨씬 벗어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다가 BC 1200년경 뉴기니 북쪽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농경업, 항해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일부 섬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들의 후손은 그 이후에 몇 세기에 걸쳐 사실상 태평양에서 주거가 가능한 모든 육지에 이주하여 살았다. 이러한 과정은 AD 500년에 이르러 거의 완수되었으며 천년경 또는 그 직후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몇 개의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